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오늘 저녁 공식 기념식이 열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는 여야 5당 대표가 기념 행사를 갖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가 내일 새벽 최종심 결과를 내놓습니다.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국회는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강희경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 그리고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 선고에서는 재판관 4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자, 헌법 불합치 구체적으로 어떤 논거를 들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으로 우위를 부여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7년 전에는 4대4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더군요.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만 합헌 논거는 뭡니까? 네,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 7년 전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7년 전 합헌으로 이미 판단했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헌재 판단의 변화가 예상되기는 했죠. 그동안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네, 먼저 사회적 인식이 7년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가 7년 전과는 분명히 다를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결국 7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는데요.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법을 마련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이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차유정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이 부분적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전원 사업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가 됐습니다. 유리홀딩스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 사무실의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 오늘의 압수수색은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횡령 의혹 관련입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 대주주고 유리홀딩스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세운 투자회사입니다. 경찰은 버닝썬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다가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버닝썬 초기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승리와 유 전 대표 외에도 전원산업 대표도 횡령 혐의로 현재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타이완 여성 린사모에 대해서도 현지 주소를 확인해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린 씨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향후 혐의가 확인되면 인터폴을 통한 공조수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로이킴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정진양 대화방에 있던 로이킴, 에디킴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죠. 로이킴과 에디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문제의 단톡방에서 불거진 불법 촬영,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정준영 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 등 나머지 5명에 대한 불법 촬영 관련 혐의 수사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 2015년 황하나 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 재판에 제출됐던 증거 목록과 내용을 YTN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첩보 수집 단계부터 공범 수사 때까지 황하나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지만 황 씨는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재판 당시 증거 목록입니다. 경찰이 첩보 수집 단계부터 확보한 여러 기록이 담겼습니다. 황하나 씨 이름이 처음 거론된 건 제보 진술서입니다. 경찰이 마약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조 씨가 황하나 씨 등과 어울려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는 언급이 나온 겁니다. 황 씨의 존재는 뒤이은 참고인 조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황 씨와 조 씨 등이 함께 마약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황 씨는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자 경찰은 황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조 씨 역시 황 씨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저만 무슨 혼자 했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그건 오보예요. 저는 다른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 한 것도 진술을 분명히 경찰서에서 했고 황하나가 투약을 한 것도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황하나 씨는 앞서 2011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상황. 이런 가운데 또다시 불거진 마약 사건의 여러 증거가 황 씨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아쉬운 것이 많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의혹 증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과거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황 씨의 수사를 담당한 전 종로경찰서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조모 씨 등 8명을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 씨만 제외하고 황 씨 등 7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황 씨의 집안 배경을 고려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고 경찰의 감찰 결과 실제로 부실 수사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 2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조사한 뒤에 정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 씨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했다는 연예인이 JYG 멤버 박유천 씨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 씨는 어제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약에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황하나 씨의 진술 때문입니다. 황 씨는 지난 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뒤 아는 연예인의 권유로 지난해 마약을 다시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황 씨는 자신이 잠들었을 때 강제 투약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의에 의한 마약 투여와 강제 투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죄입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히 그렇다면 무죄가 되나요? 이제 우리 형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거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에 따른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강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하나 씨가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정말로 진짜 강제로 투약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건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요. 황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 투약한 사람이 박유천 씨라면 박 씨에게 돌아가는 법적인 책임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박 씨와 황하나 씨의 진실 게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천 씨는 황 씨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려 하고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또 지난 2017년 화장실 성폭행 사건 의혹으로 무너진 이미지를 극복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던 자신이 마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황 씨는 앞선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박 씨를 불러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OCI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서 대량으로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가 열렸고 하루 종일 수십억 그 주식 보유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OCI 주식 거래 의혹은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YTN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과 함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공시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는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요 공시와 공정위 적발 등을 전후해 여러 차례 주식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오 변호사는 삼광글라스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 상장설로 주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3월 14일과 15일 삼광글라스 주식 3,700주를 주당 58,000원에서 59,000원에 집중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뒤인 지난해 3월 29일 한국거래소는 삼광글라스 주식에 대해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주가는 6만 원 선에서 4만 원대 초반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주가 폭락 직후인 지난해 4월 4일부터 10,000주가량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 앞서 재작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에도 상강글라스 주식을 9,000주가량 집중 매수했는데 공교롭게 상강글라스는 12월 28일과 29일 계열사인 군장에너지 관련 호재를 공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강글라스 주식 3,500주를 매도한 닷새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강글라스에 과징금 12억 2천만 원을 부과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올해 2월에도 상강글라스 주식 1,700주를 다시 매수해 현재 15,000주, 6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OCI의 특허 재판에 2차례 관여했으며 이미선 후보자 역시 상강글라스 주식 900여 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OCI의 관련사인 이테크건설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OCI 계열사인 상강글라스는 군장에너지의 2대 주주로 지난해 2월 군장에너지가 곧 상장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때 주가가 6만 원대 초반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의 주식 거래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개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이 눈물 짓지 않도록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상강글라스는 이전부터 거래했고 가격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기업 관련 정보는 공시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 공시 내용과 거래를 연결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야당 입장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만 여당 입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야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판사였던 이 후보자에게 재판은 뒷전이고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주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꼬집었습니다. 또 엄청난 규모의 주식 투자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공세도 거셌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증을 생략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대통령에게 면구함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도덕성에 있어 질타를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이 후보자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후보자 남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작정 이 후보자를 옹호하기에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법적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와 함께 이 후보자의 의혹을 그냥 두고 임명하기에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하룻밤 머문 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단독회담, 그리고 양국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규모 회담, 배석하는 참모들의 규모를 더 늘린 오참 겸 확대 회담이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또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야당은 우리 정부가 북한 변호인을 자처해 한미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먼저 여당은 기대감, 야당은 우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한미 정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의 전환점을 만들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인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북한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지키는 길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 동참 의지를 미국에 보여서 북한에 우리가 편향됐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평양에서는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고 오늘은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나 핵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세호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립적 경제 토대와 자력 갱생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자립적 민족 경제에 의한 자력 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전진시켜야 한다며 제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어 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을 보면 미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나 핵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자립경제에 대해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생명선이자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 사회주의를 위한 실질적 원동력이라고 정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장기화를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직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박봉주 내각 총리를 당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내각 총리를 교체하고 박 총리를 노동당 내 직책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내각 총리 교체 여부는 오늘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결과에서 최종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현송월 당 부부장은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갔고 건재한 것으로 확인된 하노이 북미 회담의 사령탑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인사 이동에 대한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전원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김 위원장은 주석단의 상무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올해는 김 위원장 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최고 정책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의 이름이 바뀌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주석직을 신설해 김 위원장이 주석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위원장 취대로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박 총리 교체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 갱생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이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라며 핵경제 병신 노선에서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다해 집중하겠다는 지난해 4월 20일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요새 이 신기가 불편한 게 엉뚱한 이제 발진하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원내대표 11개월 만에 심신이 허약해져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 신기가 불편한 게 상임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만 빠져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부활시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등 각종 개혁 입법 관철을 위해 공동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지해달라고 해서 오늘 그렇게 크게 제스 취재할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 실장은 좀 얘기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문제는 이견이 있어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이 처한 지금 상황 속에서 또 총선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따로 이 교섭단체에 합류하는 의원들을 늘려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을 교섭단체 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도 하셨어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당도 기자분들이 오셔. 경북 안동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청각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2년 이상용 선생 일가의 독립운동을 견제하고 정기를 끊으려고 임청각 마당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놨습니다. 이제 그 철길을 드러내고 제 모습을 되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동강과 안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안동 영남산. 그 자락에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청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19년 만들어져 꼬박 500년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고택은 99칸을 자랑하던 옛 모습과 다릅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철길이 놓였고 높다란 방음벽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집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철길이 나서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했죠. 임청각이 반토막 난 건 일제의 만행 때문입니다. 이상용 선생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만주에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 광복군을 길러냈습니다. 또 안동에 있던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쓰고 초대 국무령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의 가족 중에 독립운동을 한 공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만 모두 11명. 일제가 이를 안 곱게 보고 가문의 맥을 끊으려고 지난 1942년 철도를 놓는다는 핑계로 집을 갈라놓은 겁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 독립군을 3,500명이나 기르는 그런 분이고 이 집안에 이제 독립운동가가 소원을 받은 분만 11분이. 70여 년 만에 임청각이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함께 철길을 치우고 사라진 가옥을 복원합니다. 이상용 기념관까지 만들어 선생의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납니다. 철로를 이설하면은 그 부분을 과거의 모습대로 복원하고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을 다 발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임청각 복원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독립정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일본이 철길을 놓아 훼손했던 독립운동의 산실, 안동 임청각 문중의 사위인 의병장의 책판이 독일에서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안동 지역의 의병장이었던 처감 김도화 선생의 글로 만든 책판 한 장을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경매에서 구입해 공개했습니다.
처감 김도화 선생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해 일어난 을미의병 때 일제의 국권 침탈을 규탄하고 의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책판은 처감 선생 후손들이 글을 모아 만든 처감 선생 문집 책판 중 한 장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 책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책판은 오스트리아 가족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독일 경매에 나왔는데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항일 의병장의 유물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책판 매입과 환수 과정에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맺은 온라인 게임 회사 라이엇 게임즈의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도 임시정부가 2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임시정부와 관련해 역사 교과서에 실린 여성 독립운동가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승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임시정부가 키워낸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지사. 일본을 폭격해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가서 폭격을 하는 게 가장 큰 무력 항쟁이 아닐까. 하지만 항공기를 마련할 여력조차 없었던 임시정부에선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군에 들어가 일본군을 폭격하며 무공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았던 정정화 지사. 목숨을 걸고 9번이나 국경을 넘나들며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중국 전역을 전전하는 동안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의 요인을 보살핀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겁이 없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임시정부의 돈 심부름을 하게 돼서 이제 임시정부 일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헌신적인 삶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소개된 여성 독립 운동가는 고작 11명이고 이 가운데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여성은 권기옥 지사와 여성의병장 윤희순 지사, 독립의 당위성을 방송 등으로 알렸던 최선화 지사 등 단 3명뿐입니다. 정정화 지사를 비롯해 수십 명의 여성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에서 활약했지만 교과서에선 이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는 물론 여성에 대한 편견과도 맞서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합당한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이전처럼 일반고와 다른 시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이중 지원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가수들도 잇따라 기념 음원을 내놨습니다.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에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노래들과 함께 그날의 감동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레아 우라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래퍼 BY가 직접 만든 곡 나의 땅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피겨 여왕 김연아와 국카스텐 하현우도 기념 음원 3, 4, 5, 6을 공개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을 딴 제목인데 위기 때마다 앞으로 나아갔던 강인한 국민정신을 노래했습니다. 의미도 함께
같이 되새기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가수 박정현과 음악감독 정재일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도 만세운동을 펼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노래를 재창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수들의 절절한 노래는 해외에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ituation, but when a kind of mainstream rapper comes out and makes a song, then you're like, okay, let me look into this,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from just the. Cho đến bây giờ thì chắc là cứ nghĩ đến chiến tranh là chỉ sợ ấy, tại vì mình có phải trải qua bao giờ đâu nhỉ. Nhưng đúng thật là phải cảm ơn kiểu những anh hùng ấy nhỉ.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 LA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이 내일 국내로 운구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고 회사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운구대 들어오는 시점이 내일 아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운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망 확인서와 방부 처리 확인서 등 많은 서류를 갖춰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모든 절차가 결정됐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내일 아침 서울로 운구되고 정오부터 조문객을 받습니다. 장례는 오는 16일까지 5일장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집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장례를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희망을 고려해 미국 현지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운구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인은 오는 16일 새벽 6시이고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의 신갈 선영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한진가는 지난 2016년 별세한 조 회장의 모친 김정일 여사의 장례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르고 또 조 회장의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이 잠든 신갈 선영에 안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3명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하고 처가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의를 입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첫 수사 당시 애경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꾸린 직후 고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들을 검색한 뒤 모두 삭제하며 대대적인 컴퓨터 교체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삭제한 뒤에는 교체한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복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는 비밀 사무실을 차린 뒤 별도의 대응 TF팀을 꾸렸습니다. TF팀은 애경 산업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증거인멸은 계속됐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회사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할 것을 지시했는데 한 직원은 처가 다락 창고에 핵심 자료들을 몰래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애경산업 측은 판매 유통업체에 불과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첫 수사 당시 검찰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해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넉 달간 재수사를 통해 고 전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시공간을 휘게 하고 빛까지 빨아들인다는 블랙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 블랙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진화의 비밀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이번에 관측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합니다. 거대한 질량 때문에 빛까지 빨아들일 정도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하고 주변 별의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블랙홀에서 나오는 그런 제트들이 이제 그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고 밖으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이제 속도로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은하의 진화나 그런 데 굉장히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친다고 현대 천문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부에 있습니다. 크기가 거대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라 오랜 시간 학계에 잘 알려진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렌즈가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이 있어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해상도는, 분해능은 마치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분간해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블랙홀도 관측을 마치고 데이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이번에 사용한 8개의 전파 망원경 외에 3대의 망원경을 더 추가해 블랙홀에 대한 더 정밀한 관측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론 속에 존재하던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은하, 나아가서는 우주 진화의 진실을 찾는 데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5G 시대를 맞아서 가상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 VR 기기를 쓰자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물고기대를 지나 바다거북과 헤엄도 치며 여름 휴가를 미리 즐겨봅니다. 고개를 돌리면 열리는 만화 속 세상. 평면으로만 접하던 웹툰도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3차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좀 스케일이 큰 장소에서 VR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TV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게임은 물론 의료와 예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가상현실 기술. 하지만 자주 끊기는 화면과 낮은 해상도는 여전히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폭넓은 활용도에 비해 기술적인 아쉬움을 남겼던 VR도 세계 첫 5G를 만나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G 환경에서는 다운로드 속도가 LTE의 20배까지 빨라져 해상도가 높은 고용량의 VR 영상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도 수월해집니다. 원하는 동작을 지시하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VR 어지럼증이 체험자의 움직임과 VR 화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생기는 문제예요. 5G에서는 빠른 속도로 고용량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어지럼증은 아마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국내 VR 시장 규모 추정치는 약 5조 7천억 원. 5G의 상용화로 기술 발전에 날개를 단 만큼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 개발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가 10월 말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벌써 두 번째 연기입니다. EU 각국 정상들은 영국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렉시트 시점을 4월 12일에서 6월 말로 연기해달라는 영국의 요청으로 열린 EU 특별 정상회의. 회원국 간의 격론이 벌어지면서 오후 6시에 시작된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대다수 회원국은 연말까지 장기 연기안을 지지했지만 프랑스는 6월까지인 단기 연기안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ecided to grant the United Kingdom a flexible extension of the Article 50 period until the 31st of October. This means an additional 6 months for the UK. 이번 합의로 일단 영국이 탈퇴 조건에 대한 합의 없이 EU에서 빠지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EU는 6월 중에 정상회의를 열어 영국이 EU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연기안은 영국 의회가 기한 이전에 탈퇴 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탄력적 방안입니다. For example, this means that if we're able to pass a deal in the first 3 weeks of May, we will not have to take part in European elections and will officially leave the EU on Saturday, the 1st of June. 영국의 제안보다 4개월 더 연기된 것은 영국 의회의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EU 각국 정상들은 연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하면서 영국을 압박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WTO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광역지자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한 일본산 식품이라도 세슘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추가로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는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해 이번에 2심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WTO 규정상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됩니다. 갤럭시 S10 5G가 KT5G와 만나면 갖게 되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 너도 가져볼래? 갤럭시 S10 5G 구입 시 부담은 반으로. KT 5G 슈퍼체인지. 당신의 초능력 KT 5G. 셰프 컬렉션 인덕션으로 오늘의 요리를 시작합니다. 섬세한 불 조절로 맛의 디테일은 살리고 전에 없던 최대 화력으로 요리를 더 맛있게. 맛을 살리는 불꽃. 삼성 셰프 컬렉션 인덕션. 메날두의 시대.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 메시와 호날두를 합쳐서 국내 축구 팬들은 메날두라고 부릅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메시와 호날두가 나란히 이름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호날두가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골을 경신한 사이 메시는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스포츠의 스토리를 더한 더 스포츠 김재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메시와 호날두 경기 결과는 달랐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시가 결승골을 돈 바르셀로나는 메뉴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예. 반면 이제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 동점골을 내주면서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물론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만 메시에 비해서는 결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였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팀 모두 2차전이 이제 홈이기 때문에 일단 원정에서 최소한 지지 않았기 때문에 4강 진출을 위해서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바르셀로나와 메뉴의 경기부터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 12분에 이제 바르셀로나의 선제골 장면인데요. 자, 보시면 메시가 측면으로 빠지고 가볍게 올려진 크로스를 수아레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비디오 판독이 VAR이 가동이 됐고요. 네. 결국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득점 인정이 돼요. 보시면 지금 메뉴의 수비수 루크쇼의 왼팔에 맞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수아레스의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루크쇼의 자책골로 이제 정정이 됐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책골을 결정하는 기준은 슈팅의 방향이 골문으로 향했느냐,
향하지 않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예. 지금 수아레스의 골은 진행 방향을 보시는 것처럼 골대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팔에 맞기 전까지는 골대를 향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러네요. 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루크쇼의 자책골로 결정이 됐고요.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바르셀로나가 어떤 특유의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특히 이제 메시가 조금 징크스가 있는 게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지금 무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려 오늘 경기까지 12경기째 연속 무득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메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시 득점이 없으면 좀 경기력이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또 해외 최근의 전문가들은 메시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골 욕심을 많이 냈다면 네. 지금은 이제 팀 플레이, 즉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메시의 득점이 단순히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네. 메시의 경기력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메뉴 팬들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패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16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컸고 네. 또 솔샤르 감독이 감독 대행 딱지를 떼고 이제 나서는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였기 때문에 네. 예.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 팀 패배로 조금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관중 한 7만 4천여 명이 운집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한 경기를 펼치고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슈팅을 10개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이게 메뉴가 이제 홈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0개를 기록을 한 게 2005년 이후 무려 14년 만이니까 그만큼 이제 무기력한 경기였고 그런 네. 만큼 관중들 사실 홈 경기면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도 홈 어드밴티지, 홈 이점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메뉴 팬들이 메뉴를 응원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서 또 더군다나 이제 경기 초반에 자책골이 나오고 경기 내용이나 유효 슈팅도 안 나오면서 예. 경기 어떤 내용도 굉장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메뉴 팬들 좀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 기자 갖고 온 물컵 색깔을 보니까 바르셀로나 유니폼 색깔이네요. 네. 팬인가요? 원정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뉴 팬들이 조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유독 한순간만큼은 함성이 터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좀 눈여겨본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현재 예.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네. 실제 현장 음을 들어봐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 중반에 메시가 저렇게 부상을 당합니다. 저렇게 손에 얼굴을 맞으면서 코피가 났고 콧등에도 상처가 생겼고요. 네. 이 눈꺼풀 주변에도 굉장히 좀 보기에도 심하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조금 부상을 입었었어요. 스몰링팔에 부딪혔는데 이때 이러면서 경기가 지어지는데 이 보시면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메뉴 관중들이 메시를 향해 비바 로날도라는 스페인 말로 비바 만세, 그러니까 호날두 만세라는 말을 해요. 네. 메시의 어떤 좀 심리를 자극해서 경기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좀 해석이 되고 네. 또 실제적으로 메뉴 팬들 입장에서는 호날두가 메뉴가 친정팀이기 때문에 네. 호날두를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메뉴 팬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심리전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메시는 특유의 여전한 활약을 펼쳤고 결국 경기 네. 결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가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메뉴 팬들의 어떤 이런 의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피 흘리는데 자극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저 장면 이후에 결승골을 도운 건가요? 이전에 이제 결승골을 뒀죠. 아, 그래요? 이미 네. 1대0 상황이었고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호날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득점은 기록했는데 팀이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득점을 하고 이제 팀이 이기지 못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1대1 무승부가 네.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만 메시는 결과가 좋았던 거와 비교를 하면 호날두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예. 결과였는데요. 전반 45분에 이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이 경기가 호날두가 최근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복귀전이었어요. 근데 보란 듯이 저렇게 선제골을 터뜨렸고 네. 경기 내용에서는 호날두의 득점을 빼면 전반적으로 아약스가 절대적으로 좀 우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복귀전에서 골 넣고 특유의 호우 세리머니까지 펼치면서 팬 서비스도 아주 제대로 했는데요. 이 챔피언스리그 통산 지금 125번째 골인데 역대 통산 득점 1위를 현재 달리고 있고요. 예. 지금 헤딩으로 득점을 넣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머리로만 23골을 넣었더라고요. 이 네. 부분에서 머리로는 득점 기준으로 했을 때도 통산 득점 1위에 오르고 재미있는 건 아약스를 상대로 8골 넣었는데 이 중 6골이 원정에서 넣은 골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눈여겨보실 장면이 득점 장면 제가 느린 장면으로 이 장면 잘 보십시오. 호날두가 득점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중앙선에서 내주고
정말 한 50m를 질 때 저렇게 헤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른바 축구에서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오프 더 볼이라고 하는데 네. 오프 더 볼에 어떻게 보면 정석을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예. 호날두가 왜 좋은 선수인지, 왜 위대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적인 장면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좀 식상한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먹잇감을 찾아 쫓아 들어가는, 달려가는 좀 맹수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인데 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축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이런 움직임에서 호날두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결국은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시면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지그재그로 네.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네. 물론 크로스를 올려준 선수의 어떤 그런 감각도 뛰어났지만 저렇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저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호날두가 왜 위대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축구 중계에 보시면 오프 더 볼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듣게 되시고요. 예.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좋아야 좋은 선수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역시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 통계를 내보면 축구 경기가 이제 90분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근데 뭐 예를 들어 공이 나간 경우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면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거든요. 이 60분과 70분 정도 사이에 실제 선수별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네, 선수당이요.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예. 네, 전문가시군요. 한 5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90분이니까 22명을 나누면 한 5분 안팎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경기 시간은 한 60분에서 70분 정도인데 실제 이 60분에서 70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선수별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한 2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58분에서 68분 정도는 예. 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예. 그 팀의 경기력, 그 선수의 어떤 경기력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유럽의 탑 클래스 선수로 칭송을 받았던 게 바로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유럽 언론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력이나 슈팅력, 스피드, 돌파 이런 부분이 좋았다면 네. 최근의 손흥민의 모습은 이런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어느 정도 월드 클래스에 올라간 이유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메시와 호날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호날두의 그 유벤투스와 네. 대결한 아약스 네. 경기력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네. 아약스가 뭐 한 2대1 또는 3대1로 이겨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네. 아약스가 지금 젊은 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네덜란드식 토털 사커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경기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펼쳤고 아약스가 16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렇죠. 유벤투스가 지금의 1대1 결과라면 2차전 원정에서 결코 홈 경기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네. 모습은 이제 아약스의 호날두의 선제골이고 30초 만에 나온 동점골 장면 보고 계시는 네. 장면인데요. 네레스 선수가 굉장히 감각적인 가마차기로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내용을 보면 아약스가 한 2골은 넣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기록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픽 좀 주시겠습니까? 슈팅이 18대 7이네요. 그렇습니다. 슈팅이 18대 7이었고요. 유효 슈팅이 6대 1이었는데 유벤투스는 저 유일한 유효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을 네. 한 거죠. 효율상 면에서는 유효 슈팅이 앞섰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점유율은 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패스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패스가 611대 392,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월등하게 아약스가 많았는데 네. 저 패스의 대부분은 롱 패스보다는 쇼 패스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터치 패스가 주를 이뤘는데 이 네덜란드식 토털 사커라는 게 결국은 11명이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예. 간단한 원터치 패스로 인해서 상대를 많이 뛰게 만들고 우리 팀에게도 공격기를 많이 가져오는 이런 식의 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약스가 그런 축구를 네덜란드 특유의 이제 어떤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구현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 아약스 팀 자체가 컬러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젊은 선수들을 잘 육성해서 B클럽으로 보내서 이적료를 챙기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 사관학교 같은 그런 클럽인데 네. 지금 올 시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2차전 유벤투스 홈에서 열리는 경기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 유럽 베팅 업체들에서도
아약스를 8개 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복병을 꼽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고 가장 강력한 복병.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8강 2차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좀 이제 뭐 1차전 보셨다시피 해리 케인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으로 네. 이탈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사실상 시즌 남은 경기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뭐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다음 주 열린 2차전에 출전이 못할 거는 거의 이렇게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런 만큼 토트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득점원은 손흥민 선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득점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해 부담이 늘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지금 득점 장면 이제 보고 계신데 이게 공교롭게 해리 케인이 이제 부상으로 나간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올 시즌 보면 12월까지는 해리 케인과 뭐 손흥민 선수가 공전을 잘 했습니다만 예. 이후에 해리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이 훨씬 잘했고 해리 케인이 돌아온 후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무득점 때문에 부진을 했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국내 팬들 포함해서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뭔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손흥민 선수가 축구 진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리 케인이 있을 때 본인이 팀 내에서 해야 할 역할과 해리 케인이 없을 때 역할에서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팀 내 다른 선수들도 그런 역할들 구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바꿔 네. 말하면 해리 케인이 있을 때는 해리 케인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대한 욕심보다는 어떤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 같고요. 해리 케인이 없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다득점자이고 예.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골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공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역할을 잘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네. 예.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나타났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타적인 흥민 씨. 네, 손흥민 선수가 보면 자 이게 어제 그 총 90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제 터치했던 장면들을 네. 보시는 건데 공격 방향을 보시면 저 중앙선 화면 왼쪽 중앙선 아래쪽에 있는 쪽이 이제 수비 진영인데 네. 이 수비 진영에서의 볼 터치가 많았던 게 전반전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맨시티의 기본적인 공격 전술은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측면을 많이 활용을 해서 네. 측면을 활용을 하면서 측면이 뚫리면 공간을 중앙을 또 활용하는 이런 공격 전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의 강점인 이 측면 공격을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워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해리 케인 선수가 있을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프라인 중심으로 화면 오른쪽으로 이제 해리 케인이 나간 이후에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치중했다.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해리 케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히 네. 했다라는 표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비와 공격을 고르게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도 팀 내에서 슈팅 최다를 기록을 했고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이든 수비든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주기 때문에 뭐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어제 이 경기 결과를 보고 영국 BBC가 저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표현했던 것 중에 가장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현대 축구가 원하는 이상적인 공격수이다. 네. 지치지 않고 이타적이면서도 득점 감각과 책임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저는 손흥민 선수의 지금의 현재 손흥민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대목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굉장히 이타적이고 그러면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네. 보면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급으로 올려놓은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골 장면 지금 반복해서 봤습니다만 사실 볼을 잡을 때 네. 옵사이드가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저도 네, 장면을 네. 봤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골라인에 걸린 건 아닌가, 네. 벗어난 건 아닌가. 네. 근데 그 진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볼을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퍼스트 터치 처음에 공이 넘어왔을 때 잡아놓은 장면은 약간은 좋지는 않았어요. 좀 그러니까 손이 앞에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오른발로 잡아놨을 때 그게 이제
진행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조금 네. 멀리 네. 생각보다 멀리 갔죠. 그러면서 이제 엔드라인 쪽으로 따라가게 된 거고 그거를 거의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표현 또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깻잎 한 장 정도 벗어나지 않는 그만큼의 간격으로 공을 살려냈고 네. 네. 그 상황에서 아마 맨시티 선수들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아마도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꺾어차는 그런 슈팅 각도 이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예. 좀 월드클래스다운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상황에서 만약에 해리 케인이 있었다면 물론 가정법입니다만 네. 해리 케인이 있었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 대신 패스를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네.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리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저렇게 퍼스트 터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만들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슈팅하는 장면에 저기 각도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골키퍼 뒤에서 잡은 장면을 보니까 네. 길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사실 포체티노 감독의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제가 터치맵도 보여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보면 주로 이선했을 때는 측면 왼쪽에 많이 섰고요. 네. 또는 이제 중앙 공격수로 많이 썼고 아니면 최전방에 섰는데 어제는 오른쪽에 섰어요. 그러니까 네. 맨시티의 수비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죠. 근데 왼쪽 풀백 수비수인 맨디 선수랑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었기 때문에 어제 델프라는 선수가 대신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포체티노 감독이 전략적으로 손흥민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맨시티의 약점이었던 그 왼쪽 수비 라인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감독의 의도대로 100%, 120% 정도까지 해줬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토트넘 8강 2차전이 언제 다음 하는 주 거죠? 목요일 날 이제 열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홈은 이제 맨시티로 가서 네, 맨시티로 가서 원정을 하는데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이 워낙 명장이기 때문에 2차전에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할 겁니다. 다만 1차전에서 1등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유리한 상황과만은 분명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뜨겁게 달구는 또 한 명의 스포츠 선수가 네.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부상 소식이 있었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경기는 사타구니 부상, 정확하게 이제 허벅지 안쪽 이제 근육인데요. 네.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좀 걱정을 키웠는데 일단은 본인도 경기 직후에 괜찮다고 했고요. 뭐 검사 결과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요. 네. 이미 이 직후에 평지에서 연습 투구까지 마쳤고 곧 불펜 투구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은 걸을 예정이고요. 오는 20일 이후쯤에 이제 등판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이번 이게 사타구니 부상이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세 번째예요. 네. 2016년에 있었고 지난해에 있었고 이제 올해 세 번째인데 네. 일단은 이 부상자 명단 등재한 거는 이 어떤 부상 예방 차원 더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큰 부상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거를 좀 어떤 그런 믿음에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지난해와 조금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면 화면 왼쪽이 지난해 장면이고 네. 화면 오른쪽이 올해 장면이에요. 지난해도 사타구니 부상이었고 올해도 사타구니 부상인데 보시면 화면 왼쪽에 지난해 거는 던지고 난 직후에 이미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본인도 굉장히 바로 뭐 사인을 보냈고 걷는 모습도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이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가웃에 사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부상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만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큰 부상은 아니다라는 게 이 경기 화면을 봐도 네.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로버츠 감독도 부상자 명단을 보낸 게 전적으로 선수 차원, 선수 네. 보호 차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일단은 유현진 선수는 던지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경기 직후 인터뷰뿐만 아니라 계속 표현을 했는데 네. 로버츠 감독이 이제 11 명단에 이제 올렸거든요. 이후에 뭐 이버트 감독이 얘기를 들어보면 유현진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꿔 말하면 유현진은 원치 않았다는 네. 얘기겠죠. 지금 던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그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 그 기간 단축 못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일 동안은 일단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투구 폼이 뭐 문제가 있어요? 투구폼이 문제라기보다는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투구폼이 강점 중에 강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타구니 부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될 겁니다. 의학적으로 뭐 확인이 된 건 뭐 아닌데요. 일단 유현진 선수의 투구폼을 보면 기본적으로 투수는 이 하체 이동이 중요하거든요. 네. 유현진 선수는 하체를 잘 활용하는 투수고 이 몸통 회전을 이용해 공을 던지는 굉장히 좋은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그래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유현진 선수가 오른발을 내딛기 직전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오른쪽 어깨와 그다음 왼발의 허벅지, 왼쪽 발의 허벅지를 잘 보시면 저기가 지금 이제 체중 이동 시 근육의 부담, 저기가 바로 이제 사타구니 왼쪽 정확하게는 의학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내전근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내전근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벅지 근데 안쪽 근육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기가 체중 이동 시에 굉장히 근육에 많이 부담이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을 회전을 많이 주고 특히 저 오른쪽 저 축이 되는 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발의 하중이 다른 투수들보다 많이 실릴 수 있다고 하고 오른쪽 어깨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오른쪽 어깨가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네. 다른 투수들은 이렇게 열려 있는 투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닫혀 있다는 거는 몸통의 회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몸 동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만큼 오른쪽 그러니까 축이 되는 왼쪽 허벅지에 많은 체중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현진 선수의 어떤 사타구니 부상이 세 차례나 반복된 원인이 아닌가라고 네. 추측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번 손상되면 100% 아주 회복이 되는 건 어렵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을 많이 키워서 근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이게 유현진 선수가 올해 마치고 이제 FA를 다시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FA 대박의 가장 필수 조건은 결국은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네. 부상 없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던질 수 있냐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유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버츠 감독이 부상자 명단 올렸을 때 조금은 원치 않은 반응을 보였던 것도 왜냐하면 이런 기록들이 남게 되면 FA 계약할 때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유현진 선수로서는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개막전 3연승 기대를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20일 이후에 뭐 3연승 기대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뭐 인기가 워낙 많아서 흥행 걱정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올 시즌 초반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프로야구가 올해 예년보다 2주 정도 일찍 개막을 했어요. 이제 연말에 있는 프리미어 21 국가 대항전 때문에 조금 네. 일찍 개막을 했는데 관중 초반 흥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KBO 분석으로 보면 좀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네. 꽃샘추위도 있고 그런 측면이 조금 많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시는데요. NC, 한화, 롯데 저기 지금 빠져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단은 모두 줄었는데 특히 키움이 49%가 줄었고 또 두산 24%, 뭐 흥행 구단인 기아 21%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 NC는 이제 새 구장을 지은 NC만 굉장히 43%가 늘어나면서 NC가 네. 어떻게 보면은 평균치를 좀 많이 끌어올려준 뭐 그런 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10% 정도 줄었지만 전체 팀을 놓고 봤을 때는 10%입니다만 키움과 NC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지금 부분인데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KBO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일단은 KBO 측에서는 조금 날씨 탓이 좀 커 보인다. 보통 주말에 이제 팬들이 많이 찾는데 네. 유독 이번 시즌은 주말마다 날씨가 안 좋았다고 해요. 네. 지난주도 안 좋았고 지지난주도 안 좋았고 이번 주는 일단은 관중 날씨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를 어떻게 보면 반등의 좀 기점으로 KBO는 조금 기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소위 흥행을 이끄는 뭐 기아라든지 LG라든지 롯데 이런 팀들이 수도권 팀들하고 경기를 해줘야 큰 구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관중이 좀 되는데 수도권 팀들하고 지금까지 경기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한화 그다음에 기아 이런 팀 수도권 경기를 하고 또 LG 두산이 잠실에서 라이벌전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이 조금은 좀 흥행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반등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시즌 KBO 관중 목표가 878만 명인데 이번 주까지 같은 추세라면은 이 목표치 쉽지 않지만 이번 주말부터 반등을 한다면 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풍성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강원도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 내에 허위 조작 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노 비서실장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9일에도 강원도 산불이 났던 4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는 가짜 뉴스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호 아시아나의 자구계획 제출과 관련해 대주주의 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신한생명 본사에서 열린 행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고 장남이 경영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채권단이 판단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3년의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 혁신의 새로운 틀이 거의 완성된 만큼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가 도입됐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 강화 방안도 마련돼 손색 없는 제도의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규제 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메달이 출시됐습니다. 기념 메달 앞면에는 태극 문양과 신익희, 안창호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새겨졌으며 뒷면에는 임시정부 당시와 현재의 태극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금메달 2종류와 은메달 1종류로 2,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는 메달은 오늘 15일부터 조폐공사와 기업은행 등에서 선착순 판매됩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내용 조사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4.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61살 신모 씨가 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귀국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비자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최근 하노이 영사부에만 하루 평균 2~3천 명이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몰려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의 경우 관광비자 신청은 올 1월 6천 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50% 늘어났고 2월에도 작년 2월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어난 3,6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 베트남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면서 비자 신청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이 정책이 곧 중단될 거라는 괴소문이 돌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표 1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모닝컨설트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25개 브랜드에서 삼성전자는 유튜브와 월마트, 디즈니 등을 제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00여 개 상표를 대상으로 오감도와 신뢰도, 사회 영향력, 홍보 참여 의향 등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삼성전자는 400점 만점에 237.5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9위에서 7계단 상승한 것으로 본사가 미국이 아닌 외국 기업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순위였습니다.
호출이다. 새로운 타겟 IT 쪽이야.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뭐지? 은행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IBK 기업은행.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때 우리는 월드 클래스. 늦기 전에 TS.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고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밤부터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처럼 따스한 햇살 아래 먼지 걱정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밤부터는 대기질이 다시 탁해지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로 수도권과 영서 그리고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다시 꺼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 광주 6도, 울릉도 7도, 평양 3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 18도, 부산 17도, 울릉도 15도, 금강산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